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매번 고민했어요. 제가 겪은 것도 다른 분들이 재미나게 들어주실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보내봤습니다. 제 나이가 50대 초반이고 아이 둘 있는 아줌마예요. 아이들은 아들만 둘인데 장성에서 둘 다 자기 밥벌이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사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상가 1층 사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법 장사도 잘 돼서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만큼 여유롭게 살아요. 아들 둘만 장가 보내면 제 할 일은 다 마무리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제가 31살 때였고 남편은 36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였죠. 그때 아이들이 큰아이가 3살, 둘째가 막 돌 지나서 한창 제 손이 갈 나이였고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니 제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찌 견뎠는지 아득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지만 재호는 아이들 키우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남자 만나는 게 눈에 들어올 리 없죠. 그러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 내 생활이 생기니 문득 내가 언제까지고 혼자 살며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만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때에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재혼 직전까지 갔다가 귀인의 도움으로 큰일 날 뻔했던 일을 막았고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저에게 큰 여운으로 남는 일이자 갑작스레 세상 떠난 남편이 남은 가족들 잘 살도록 지켜봐 준 게 틀림없다고 믿게 된 이야기이니 애청자분들도 제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큰아들은 좀 무뚝뚝한 성정인 반면에 둘째 아들 녀석은 아빠를 닮아 다정한 성격인데요. 이 녀석이 가끔 제게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엄마, 지금 시집가도 막내 나올 수 있지 않아? 그럼 내가 잘 키워줄게. 얘는? 못하는 말이 없어. 이 녀석아, 엄마가 나이가 몇이니? 니들 키우는데도 아주 피 터지는 줄 알았다. 니들이 좀 유난스러웠니? 그러니까 엄마, 이제 우리 다 컸잖아. 엄마도 남자친구 뭐 그런 거 사귀어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래. 됐어. 엄마가 이 나이에 시집 간다 그러면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 뺏기는 기분 들지 않겠어?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것 같은데? 엄마 맨날 가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살지 말고 엄마도 좀 즐겁게 살아. 나랑 형 장가 가고 나면 와이프 얼굴만 보고 살 텐데 엄마 서운할까 봐 그러지. 아이고 그래. 엄마는 니들 빨리 치우고 싶다. 둘 다 장가 가고 나면 엄마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엄마도 좀 편하게 살게. 물론 아들이 엄마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 제 인생을 기대고 살 생각은 없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믿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려면 제가 가장 떠올리기 힘든 기억부터 먼저 얘기를 풀어놔야 할 듯 싶네요. 누가 제게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날이 언제냐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떠나보냈던 그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이 뜨거워집니다. 20년 넘은 세월이 지났는데 어제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면서도 큰아이 등원 준비를 도맡아 했던 남편은 그날 역시 저보다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들 얼른 일어나야지. 아빠랑 맘마 먹고 어린이집 가자. 남편이 아이를 깨우는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지금 출근하는 거야? 당신 일어나지 말고 정은이 잘 때 좀 더 자. 지원이는 내가 어린이집 맡기고 갈게. 많이 피곤하지? 오늘 저녁에 내가 창거리 사올 테니까
당신은 괜히 힘들게 무거운 거 들고 그러지 마.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회사로 전화하고. 지원 아빠, 저녁에 봐요? 저는 잠에서 깨지도 않은 채로 누워서 남편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을 뜨는 둥 마는 둥 해서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요.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인 남편은 제가 힘들까봐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를 위해 전날 끓여놓은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한술도 뜨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나섰고요. 그 모습이 제가 살아서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았던 그날이 남편을 보는 마지막 날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남편을 무심하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밤새 잠이 부족했던 저는 아침에 남편에게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하고 출근하게 했거든요.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랬듯 다정한 모습으로 출근했던 남편은 찬거리를 사온다고 해놓고 퇴근이 늦었습니다. 보통 7시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7시 반이 되도록 연락이 안 되었고요.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막 밖으로 나가보려 하는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는 건지 왠지 모르게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너무 불길했어요. 전화 속 낯선 사람은 무서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혹시 이성원 씨 가족분되십니까? 어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부군 되시는 분이 사고를 당하셔서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말씀드리기 참 황망합니다만 졸음운전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남편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정신으로 남편에게 달려갔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연락 후 남편의 장례까지 치르고 폭풍이 지나가듯 닥쳐오는 일들을 해결하고 나니 저와 아이들만 덩그라니 이 세상에 남게 되었죠. 부지불식간에 집안의 가장을 잃고 황망한 와중에 남편의 회사 동료와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고향 친구들은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으며 저를 보살펴 주었고요. 재수 씨, 힘내고 열심히 살아요. 애들이 저렇게 어린데 성원이 이 자식 어찌 눈을 감았나 모르겠네요. 혹시 도움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주저 말고 연락 꼭 주시고요. 네, 도움 주시는 거 제가 꼭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정신을 추스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 친구들은 선생님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잘 나가는 사업가도 있었고요. 평소 성품 좋았던 남편답게 고등학교 동창들부터 대학 동창들까지 참 많은 지인들이 남편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 지인들의 애경사를 챙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 죽은 후 아직까지 남편이 기일이 되면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입학을 할 때면 용돈까지 보내며 챙겨주시는 지인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아이가 입대하는 걸 어찌 알고 훈련소까지 동행해 주신 고마운 지인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잊지 않고 남편을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 당시 남편 죽고 정말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죽게 했던 트럭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왔고 회사에 퇴직금을 받아 다행히 당장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업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만큼의 큰 돈은 아니어서 저는 바로 직장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경력도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지만 학습지 교사부터 보험 영업에 녹즙 배달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었던 둘째 녀석과 어린이집 다니는 큰아이만 보면 눈앞이 캄캄했죠.
이 아이들 키우려면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고요. 시댁 본가는 경북 거창이라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다행히 친정은 20분 거리에 있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친정아빠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계셨는데요. 제 남편 잘못되고 나서 친정엄마는 집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살며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안 계셨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둘째가 초등학교 가고 나니 그나마 한숨이 놓이더라고요. 지원이 정원이 언제 크려나 했는데 저리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보니 엄마가 눈물 나서 혼났지 뭐니. 이서방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 아직도 이서방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애들이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더라. 이젠 사진으로만 보고 아빠가 이랬구나 하는 게 어찌나 안타까운지. 엄마가 옆에서 안 도와줬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엄마도 건강 챙기셔야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까 내 걱정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게 어디야. 나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돈도 벌잖아? 그래.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으려나 걱정했는데 이제 엄마도 한시름 놔야겠다.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지. 애들 대학 가고 장가 가는 거 다 옆에서 봐야지 않겠어?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럼 90이 넘을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겠니? 엄마와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침 그때쯤 제가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아이들과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아파트 앞 12평짜리 상가 분양 광고였어요.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제 생각에 상가를 사놓고 월세를 받으면 어떨까 했어요. 근처 부동산 사장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아파트 세대수도 2,000세대가 넘고 상권이 괜찮으니 차라리 제가 가게를 내보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무척 많이 했는데 결론은 대출받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상가를 사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낼지언정 사두면 월세를 받건 내가 가게를 하건 어쨌든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엄마, 나랑 상가에서 반찬 가게 하는 거 어때? 엄마 음식도 잘하고 나도 여기서 장사하면 애들 챙겨주는 것도 수월할 것 같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밤낮으로 둥둥거리는 것보다 멀리 보면 그게 낫지 않아? 반찬 가게? 너 음식 매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왜 반찬 가게를 하려고 그래?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이 아파트 특히 젊은 엄마들 많이 살거든. 나는 지금 월급 받는 것보다 가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엄마가 조금만 도와줘요. 엄마 월급도 두둑하게 챙겨줄게요. 엄마한테 음식하는 거 나도 열심히 배워서 잘할 테니까. 저는 상가를 대출 끼고 사서 엄마의 도움으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도 잘 되어서 몸은 고되었지만 매일매일 신이 났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훨씬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보낼 때까지 저는 가게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식 해주시는 분을 고용해 가게 일을 보고 있어요.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힘들게 산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세월 동안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저희 친정엄마도 큰아이 고3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솔직히 남편 잃었을 때만큼 슬펐습니다. 평생 남편 잃은 딸 걱정만 하시다가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요.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엄마와 아이들과 멀리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사느라 그랬다지만 어쩜 그리 재미라곤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지 너무 후회되고 엄마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제야 돌아보니 아이들은 훌쩍 크고 저는 늙어버렸더군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는데 그때가 아마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 오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제 자신을 아껴주며 살리라 결심했어요. 그래서 동네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여러 친목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사람들과 교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즈음에 제 가게 옆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에 들르고 나서는 우리 가게에 와서 늘 반찬을 사가곤 해서 몇 번 보다 보니 인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사람 좋고 서글서글한 인상이라 큰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우리 가게에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은 상가, 카페나 꽃집, 빵집을 오가며 안면을 든 사람이길래 이 동네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짐작만 했고요. 몇 달 지켜보니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찾아오는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걸 느낀 건 얼마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볼일 보는 김에 우리 가게 오는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성명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제게 사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걸더니 심지어 따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민숙 씨, 시간 괜찮으면 저랑 주말에 식사나 한번 하시죠? 요 앞 사거리에 아주 맛있는 고깃집이 오픈했다던데요. 민숙 씨랑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랑요? 아니, 저랑 둘이서 식사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 예.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듣자 하니 오래전에 사별하셨다죠? 저도 혼자 된 사람입니다. 사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서로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민숙 씨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식사 요청과 대놓고 표현하는 저에 대한 호감이 솔직히 처음에는 좋기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이 될 때까지 다른 남자라고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런 이성 간의 감정이 참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50이 다 된 나이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에는 걸림돌이 되기 충분한 이유였고요. 오는 손님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 남자를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따로 만난다는 건 무척 고민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허물없이 지내던 옆집 부동산 사장님과 차를 마시다가 슬쩍 물어봤죠. 왜? 여기 자주 오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에도 자주 들리는 것 같길래 궁금해서요. 우리 가게에도 자주 오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식사를 하자길래 나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말이에요. 어머 세상에 지연 엄마. 그 양반이 지연 엄마한테 관심 있나 보네. 나는 뭐 하는 양반인지는 잘 몰라. 근데 요즘 자주 오대. 동네 부동산 시세 물어보고 집값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는 양반이야. 하는 말 들어보니 뭐 옆 동네에 자기도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혼자라네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혼한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밥 한 끼 먹자는데 내가 영 당황스럽지 뭐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 사람에 대해 뭐 아는 거 있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 그래도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무식해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지원 엄마도 그동안 남자한테 관심 하나 없이 살았잖아. 이제 애들 다 컸는데 몸살일 거 뭐야? 그냥 친구로 만나보지 그래? 아유, 남사스럽게 친구는 무슨 우리 애들이 욕하겠어요. 몇 번 만나나 보면 정들고 사귀고 그러는 거지. 우리 나이에 뭐 거리낄 게 있다고 그래? 부동산 사장님은 만남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몇 번을 남자 소개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 내쳤었거든요. 그런데 새 입에서 남자에 대해 물어보는 말이 나오니 내심 기뻐하기까지 했고요. 알아본 결과 일단은 부동산 사장님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봐온 걸로 봐서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겉으로는 손살에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번 만나는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네요. 결국은 만나서 식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쩍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요. 천천히 그 남자가 제게 보이는 호감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더군요.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묻지 않으면 개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은 잘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3살의 나이 차였고 뭐 사람은 그런대로 괜찮고 중후해 보였습니다.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들었었고요. 듣기로는 그 사람은 집안이 무척 좋은 듯 했습니다. 종범 씨는 왜 이혼했어요? 애들은 없나요? 늦게 결혼하고 이혼해서 애들은 없어요. 하필 내 재산만 노리는 못된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그러니 내가 여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민숙 씨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나니 내가 복이 많나 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겠고 다른 가족들은 근처에 안 사나 봐요? 남동생은 세종에서 공직에 있고 내년이면 퇴직이에요. 부부가 둘 다 고위공직자예요. 여동생 하나는 평택에서 큰 식당을 하는데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부자고요. 뭐 언제 시간 되면 다들 한번 만나는 게 좋겠구먼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족들이 전부 사회적으로 성공한 듯 했습니다. 돌싱인데도 애도 없다니 솔직히 나이 많고 아이 둘이나 있는 제 입장에서 혹여 재혼을 한다면 상대로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그 사람은 우리 동네와 멀지 않은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저와 밥을 먹으러 가서 제게 슬쩍 어떤 건물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상가 건물이 내 거예요. 저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죠. 혹시 나를 놀고 먹는 한량으로 볼까봐 민숙 씨한테 말하는 겁니다. 예? 한량이라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마음을 열자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뭐랄까 서로 간만에 보던 사이에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제게 결혼하자고 졸라대기 시작했고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이 먹은 지금에 와서 누구와 서류로 엮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제 아이들도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제발 엄마도 남자를 만나라며 등을 떠밀었지만 이상하게 아이들 얼굴 보는 게 공연히 좀 부끄럽고 그렇더군요. 강한 엄마이자 강한 여자로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너무 옥죄이고 살았던 세월이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했더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엄마인 저는 다 큰 아이들이 안쓰럽고 짠하고 그렇더군요. 결국 몇 달을 고민 끝에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결국 재혼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1년 가까이 만나면서 그 사람과 기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녀 사이라는 게 나이가 적든 많든지 간에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맞춰가야 하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식습관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크게 싸울 거리는 아니지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제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든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언변도 그랬고요. 만나면서도 서로의 집에 왕래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사는 곳도 명확하게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몇 번씩 제게 급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조카가 애를 낳았는데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달라고 하거나 돈이 모자란다며 50을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제 카드를 빌려가 물건을 사기도 했고요.
몇 번은 빌려간 돈을 다시 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빌려가는 액수가 커지는 겁니다. 민숙 씨, 내가 건물에 급하게 공사해야 하는 게 있는데 월세가 아직이라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요. 300 정도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내가 월세 나오는 대로 붙여둘 테니 걱정 말고요. 300이요? 있어봐요. 보내줄 수는 있는데 확실히 갚는 거죠? 나 가까운 사람이랑 금전거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가족들 사람끼리 왜 그래요? 300이 뭐 큰 돈이라고 내가 그 돈 먹고 안 줄까 봐 그래요? 안 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같이 사는 가족도 아닌데 큰돈 거래하는 게 나는 찜찜해서 그러죠. 암튼 준다니까 빌려는 주겠지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돌려준다고 한 날짜에 한 번에 갚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며 100만 원을 먼저 주더니 나머지는 또 나중에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돈 가지고 닥달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도통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곤 했습니다. 분명 건물주에 돈이 많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잘하게 돈을 요구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심쩍었던 점은 가끔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안 받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받으라고 하면 안 받아도 되는 전화라며 얼버무리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무음으로 해놓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한 달에 몇 번씩 며칠 동안 연락이 아예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여자로서 온갖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이해가 안 가서 몇 번 다투기도 했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라도 하면 오히려 제게 역정을 냈습니다. 민숙 씨, 참 의심 많은 사람이네. 자, 이거 봐요. 내 신분증 이름 김종범이 맞죠? 내가 이 나이에 여자 만나면서 뭔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가 그쪽 가족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너무 뭘 모르고 있나 싶어서 그런 거죠. 너무 급하게 재혼 결심한 게 아닌가 고민이 많아지네요. 우리 나이에 급할 거 없다지만 지금 바로 살림 합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 않나요? 민숙 씨야말로 뭐가 그리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안 한 아들이 둘이나 집에 있는데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남자 쪽 집에서 살림을 차리자 했더니 건물이 오래되어 깨끗지가 못하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핑계로 아파트에 살았으면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 된 상가와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 있는지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숨길 것도 없었고 사실 그대로 제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을 해주긴 했습니다. 사실 재혼을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었거든요.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는데 서류상 배우자가 생기면 아무래도 복잡해지니까요. 그런 마음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재산 때문에 걱정이면 이러면 어때요? 내가 포항에 세컨드 하우스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민숙 씨 명의로 해줄게요.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 앞으로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집을 제 명의로 해주겠다는 말까지 듣고 나니까 솔직히 나를 믿고 모든 걸 내게 주려고 하는 남자구나 하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그 사람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봐요. 이상하게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게요. 원래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 꿈을 꾸지 않는 편인데 하필 재혼 결정을 하고 심란한 와중에 꿈자리까지 사나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분명 꿈을 꾸긴 했는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몇 날 며칠 이어지다가 어느 날 또렷하게 기억나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예전에 애들 어릴 때 남편과 같이 살던 작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때 모습
그대로 말이죠. 거실에 아이들 장난감도 보이고 아무렇게나 펼쳐진 애들 옷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대로 서 있는데 누가 절 부르는 겁니다. 지연 엄마, 지연 엄마, 여기 좀 봐봐. 나야. 제가 그 목소리를 세월 지났다고 어찌 잊겠습니까? 그건 애들 아빠 목소리였어요. 제가 놀라서 뒤돌아보니 남편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 죽던 날 입고 나간 양복 차림 그대로요. 저는 꿈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만나면 하고픈 말이 많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 엄마, 그동안 애 많이 썼네. 많이 힘들었지? 내 친구 석원이한테 좀 가봐, 응? 내 친구 석원이한테 꼭 가봐. 갑자기 자기 친구 얘기는 왜 하는지.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이 깨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분이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꿈속이지만 제가 정말 울었더라고요. 깨고 나서 그 사람 모습이 생생해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꿈속에 좀 나타나달라 했는데 이제야 한번 얼굴 보여주네. 그런데 왜 꿈에서 남편 친구 석원 씨를 찾아가라고 한 건지 너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꿈을 꾼 것도 난생 처음이었고요. 게다가 남편 친구 석원이라는 사람은 강력계 형사였거든요. 그 꿈 꾸고 나서 평소대로 생활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 꿈이 생각나고 남편 모습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을 꾸준히 챙겨주던 분이라 늘 명절 때마다 제가 챙기던 분이기도 했으니 만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했는데 석원 씨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이고, 재수 씨. 안 그래도 제가 연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셨네요. 별일 없죠? 애들은 다 무탈하고요. 예, 그럼요. 덕분에 다 잘 지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네요. 남편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재혼 소식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친구를 친구분이 다니는 경찰서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가족의 안부를 물으며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남편 꿈을 꿨어요. 꿈에서 남편이 석원 씨를 꼭 좀 찾아가라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연락드렸고요. 혹시 놀라셨을까봐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친구분이 국밥을 뜬 숟가락을 입에 넣다 말고 눈이 동그래지며 물어보더라고요. 네? 정말요? 허허, 이거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사실은 저도 요즘 꿈자리가 영 사나웠는데 친구놈이 자꾸 꿈에 나와서 울길래 영 마음이 쓰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재수 씨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었고요. 몇 날 며칠을 내 꿈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재수 씨야말로 아무 일 없는 거죠? 저야 뭐 늘 똑같죠. 애들도 별일 없고요. 사실 재혼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요. 굳이 별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 생긴 일이라고 할까요?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찾아온 것도 있네요. 그래요? 아이, 재수 씨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으니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혹여 지원 아빠 가족들이나 우리한테 미안해 한다거나 뭐 그런 미련한 생각 말고 본인 행복만 생각하세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재수 씨 만난 그 행운의 남자 사진 좀 보여주시죠? 아, 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애들 아빠 죽고 나서 챙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갚을 길이 없네요. 아참, 제가 만나는 사람 사진 보실래요? 형사 경력 오래되면 관상쟁이 다 된다면서요? 어디 이 사람 관상 좋은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들여다보던 석원 씨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굳는 겁니다. 재수 씨, 이 사진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친구분의 반응을 보고 놀랐던 저는 갖고 있는 다른 사진도 보여줬죠. 몇 장의 사진을 더 보던 친구분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마른 세수를 몇 번 하더니 재수 씨, 아무래도 큰일 날 뻔한 것 같네요. 성원이 이 자식이 왜 내 꿈에 나와서 울었나 했는데 나 원참. 재수 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이놈 이거 사기꾼 놈입니다. 그것도 전국에 수배된 악질 사기꾼이에요. 어딜 도망다니나 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리 가까이 있었네. 자, 이것 좀 보세요. 이놈, 김종범이 맞아요? 남편 친구는 핸드폰에서 지명수배 되어 있는 현상범 사진 중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사진을 꼭 짚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사람 김종범이 맞아요. 이 인간 분명 건물주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거죠? 동생도 고위 공무원에 막내 동생은 큰 식당 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건가요? 건물주요? 건물주는 무슨. 이거 이놈 수법이에요. 자기 재산 있는 척 안심시켜놓고 혼인빙자에 사기치는 거요. 하, 진짜 나쁜 놈이구만. 이놈이 그 여자들 등쳐먹고 다니면서 재산 빼먹고 더 이상 털어먹을 거 없으면 갈아타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자한테 보험 대출이고 뭐고 싹 받게 하고 피해액만 20억이 넘어요. 이놈 이거 어디 있어요? 잡아야죠. 그 사실이 안 믿겼던 저는 경찰서까지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저와 친구 꿈에 나타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분명 마음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는 순간 순식간에 마음이 식고 소름이 돋더군요. 남편 친구는 혹시 내가 피해당하거나 돈을 뜯긴 게 있는지 진술서를 쓰고 가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기꾼 놈한테 호락호락한 먹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많은 공을 들여야 했던 거죠. 돌려받지 못한 돈이 200만 원 남짓 있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놈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내 연락에 답을 안 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이틀 후 제가 전화하니 받더군요. 우리 재혼 상의도 해야 하고 재산 문제 논의해야 할 것도 있는데 좀 만나지요? 한가한 시간이니 가게로 와도 좋고요. 제가 미끼를 던지자 그놈이 덥석 물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죠. 이따 봅시다. 제 가게 부엌에는 이미 형사 2명이 숨어 있었고요. 상가 밖에도 형사들이 몰래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열고 그놈이 들어오더군요. 며칠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지요? 내 지방에 일 좀 보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가게 밖에 있던 형사들은 문을 못 열게 막았고 부엌에 있던 형사들이 나와 저를 안전하게 안으로 피신시킨 후 그놈을 덮쳤습니다. 이거 왜 이래? 왜 애먼 사람을 자꾸 난리예요? 이거 놓고 말해. 민숙 씨, 이거 봐요. 이게 무슨 짓이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형사 양반, 우리 결혼할 사이라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러시나? 야, 이 사기꾼 놈아. 나이 처먹고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잔말 말고 조용히 경찰서로 가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너무 놀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범죄자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과 재혼할 생각까지 한 내 자신이 너무 미련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결국 그놈은 그대로 잡혀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재판받은 후 감옥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는 덕분에 수배자 1명 처리했다고 제게 고마워했고 수사에 협조해준 대가로 감사장도 받고 신고 포상금도 받았지 뭐예요. 20년 넘게 혼자 살다 만난 사람이 남긴 게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이라니
참 웃기고도 슬픈 일이죠. 사람한테 속은 게 열받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 납골당에 가서 남편을 보고 왔어요. 남편이 저와 친구 꿈속까지 나타나 그런 일을 전해줬으니 저도 꼭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 앞, 남편은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더군요. 사진 속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내 꿈속에서는 어찌 그리 슬픈 얼굴이었는지. 여보, 지원 아빠,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울 때는 한 번도 얼굴 안 보여주더니 내가 잘못될까봐 꿈에 찾아온 거야? 당신 덕분에 큰일 날 뻔했던 거 잘 해결했어. 애들도 얼마나 잘 컸는지 다 알지? 공부는 잘 못했어도 우리 애들 넉살 하나는 끝내준다? 우리 지원이 정원이 장가 보낼 때도 내 꿈에 이렇게 나와줄 거야? 나 당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젠 알아. 항상 우리 가족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여보, 고마워. 저는 남편에게 울며 제 속을 꺼내놨습니다. 아마 제 곁에서 분명 남편도 들었을 거라 믿어요. 내 꿈에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니 분명 제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하마터면 인생 마무리할 시점에 큰 상처를 입을 뻔했는데 남편 덕에 이렇게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남편 지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석원 씨가 둘이 꾼 꿈 얘기를 아주 맛깔나게 포장해 무용담을 늘어놓는 바람에 말이죠. 저는 앞으로는 재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미련 떨었던 걸로 만족합니다. 아이들 장가 보내고 옆에서 손주들 봐주고 이런 생은 그렇게 엄마로 할머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흔한 고부 갈등이나 남편 욕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네요. 앞으로 제 삶도 감히 응원 부탁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